한 어머니가 부엌 불을 켰습니다. 허리가 옥신거려서 파스를 2장 붙이고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새우전,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배추전, 식혜 8가지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새우전은 냉동이 아니라 시장에서 싱싱한 걸로 사왔습니다. 며느리 줄 용돈 봉투는 은행에서 새 돈으로 미리 바꿔뒀습니다. 낮 12시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손주가 새우전을 한 입 물더니 이러더랍니다. 할머니 이거 맛이 좀 이상해.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반찬을 둘러보다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이렇게 많이 해? 밖에서 먹지. 2시간 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8가지 반찬이 그대로 남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왜 아팠을까요? 아들이 무심해서요? 묘른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어머니가 새벽 4시에 불을 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을 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들이 새우전을 집어들며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하는 장면, 며느리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고 설거지를 하는 장면, 손주가 할머니 최고하며 안기는 장면, 그 장면대로 되지 않았을 뿐인데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실은 아들도 며느리도 그 대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본을 쓴 사람은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 중 상당수는 상대방이 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대가 깨지면서 생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희소식인 이유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든 기대라면 내가 풀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집 부엌에도 하나쯤 있을 겁니다. 날젠 앞치마 한 장, 꽃무늬가 발에서 무슨 색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한 그 앞치마, 아무도 안 입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넣자니 손이 안 가고 버리자니 마음이 안 놓여서 그냥 벽에 걸려 있습니다. 조용히 걸려있는 그 천 한 장의 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동회 전날 김밥 말던 새벽을 기억하고 있고 시어머니 제사상 앞에서 땀 흘리던 여름을 기억하고 있고 아이가 아파서 죽이라도 끓여야겠다고 벌떡 일어나던 한겨울 새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앞치마 앞에 서면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는 건 천 조각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몸이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앞치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앞치마를 입었던 사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앞치마를 벗어놓은 지금도 여전히 아픈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서울이신가요? 부산이신가요? 대구, 광주, 대전. 혹시 바다 건너 미국이나 일본에 계신 분도 계실까요? 댓글에 지금 계신 곳 이름을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따뜻한 안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늘 궁금합니다. 자, 다시 그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4시에 부엌불을 켰던 그 어머니. 저는 그분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8이십니다. 최 여사님이 올해 추석에 8가지 반찬을 차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년 그래 오셨습니다. 매년 아들 가족이 오고 매년 밥을 먹고 매년 2-5시간 만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마음이 무너진 건 왜일까요? 최 여사님이 나중에 이웃에게 털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전엔 그래도 아들이 맛있다 한마디는 했거든. 올해는 그것도 없더라. 맛있다는 그 한마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8가지 반찬 전부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나오미 아이젠버그 교수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반응하는지를 살폈더니 놀랍게도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최 여사님이 새벽부터 8가지 반찬을 차렸는데 아들이 맛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을 때 뇌가 느끼는 고통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의 통증과 같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최 여사님이 유난히 여린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시당하면 진짜로 아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 여사님의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추석이니까 왔고 밥을 먹었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에게는 그냥 추석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난 줄도 모릅니다. 새우를 시장에서 직접 골라온 줄도 모릅니다. 용돈 봉투를 새 돈으로 바꾸려 은행에 일부러 다녀온 줄도 모릅니다. 아들에겐 대본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본을 쓴 건 최 여사님 혼자였고 그 대본이 틀어진 것도 최 여사님 혼자 감당한 겁니다. 이것은 아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 여사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쏟을 때 그 정성만큼의 반응을 기대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정성의 크기를 모릅니다. 내가 100을 드렸는데 상대방 눈에는 50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간극이 상처가 됩니다. 정성을 들인 쪽이 항상 더 크게 다칩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한 쪽이 항상 더 아픕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줄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그대로 두 대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틀리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알아줘야 한다. 이 문장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것으로 끝이다. 주어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알아줘야 한다 해서 주어는 저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타인의 반응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해서 주어는 나입니다. 감정의 열쇠가 내 손에 돌아옵니다. 최 여사님이 이듬해 추석에는 음식을 안 했습니다. 전화로 아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올해는 밖에서 먹자. 엄마가 살게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이게 편하네. 앞으로도 이러자. 최 여사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부엌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도 안 켜진 조용한 부엌에 서 있는데 갑자기 새벽 4시에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답니다. 요리를 안 했으니까 뒷정리할 것도 없고 허리도 안 아프고 전보다 훨씬 편한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랍니다. 그때 최 여사님이 깨달으신 겁니다. 자신이 새벽에 일어나 요리를 했던 건 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거였다는 걸, 필요하다는 느낌. 그게 사라지니까 편한데 허전한 겁니다. 그 마음을 나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건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이 결국 붙잡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요리를 좋아했던 거지. 그럼 앞으로는 나 먹고 싶은 건 나 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어가 바뀐 겁니다. 아들에게 해주던 요리가 나를 위한 요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최 여사님은 일주일에 2번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요리 모임을 하신답니다. 거기서 만든 반찬은 서로 나눠 먹습니다. 감사하다, 맛있다 말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 여사님 얼굴이 요즘 참 환하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도 다시 꺼내 입으셨다고 합니다. 같은 앞치마인데 입는 이유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사랑을 거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주어를 바꾸라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이 한 문장만 바뀌어도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나는 이미 다 내려놨어. 기대도 안 해. 전화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려. 그런데도 가끔 마음이 아파. 이건 뭐냐?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입구입니다. 서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어난 아이십니다. 서 여사님은 소위 말하는 현명한 시어머니입니다. 먼저 전화 안 합니다. 아들 집에 불쑥 찾아가지 않습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 안 합니다. 용돈 보내라 안 합니다.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둔 뒤로 며느리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편해요. 서 여사님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 문제입니다. 토요일 저녁은 예전에 아들 가족이 와서 같이 밥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더는 오지 않습니다. 서 여사님도 오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 서 여사님이 밥을 하고 있었답니다. 쌀을 씻는데 4인분을 씻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혼자 사는데 4인분을 요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토요일이면 4그릇을 퍼놓던 그 손이 머리보다 빨리 움직인 겁니다. 밥을 4그릇 퍼놓고서야 깨달았답니다. 혼자라는 걸요. 그런데 여러분, 그 4그릇이 바보 같아서 퍼놓은 게 아닙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했던 시간을요. 서 여사님은 그날 밥 한 그릇을 드시고 나머지 3그릇은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밥을 드셨고 그 다음 날도 드셨습니다. 며칠 뒤 이웃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손이 안 놓더라. 아십니까? 서 여사님 수저통에는 아직도 젓가락이 4벌 들어 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한 벌이면 되는데 4벌입니다. 빼면 되지 않느냐고요. 서 여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빼려고 하면 손이 떨려서. 그건 집착이 아닙니다. 서 여사님이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몸에 새겨진 사랑의 흔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4사람분의 밥을 짓고 4벌의 젓가락을 놓던 사람의 몸은 머리가 내려놓아도 아직 거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네카라는 로마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한 줄을 보태고 싶습니다. 상상 속의 고통이라 해서 가짜 고통은 아닙니다. 서 여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느끼는 그 허전함은 상상이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는 진짜 그리움입니다. 그걸 두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다고 혀를 차면 안 됩니다. 그건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문 지 얼마 안 된 상처가 날씨가 바뀔 때마다 욱신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몇 달 뒤에 깁스를 풀면 뼈는 이미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려고 하면 그 자리가 쑤십니다. 의사한테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뼈는 다 나았어요. 그 통증은 신경이 아직 기억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내려놓는다는 것도 같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화 안 하기로 했고 기대 안 하기로 했고 밥 안 차리기로 했습니다. 뼈는 붙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 돌아오면 비가 오려고 하면 그 자리가 쑤시는 겁니다. 신경이 아직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려놨는데 가끔 아프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았는데 아픈 건 내려놓기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려놓을 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다만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비 올 때 쑤시는 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견딜만해집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그냥 살면 됩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한 끼 먹고 아프면 아픈 대로 산책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내려놓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서 여사님이 요즘은 토요일 저녁에 밥을 한 그릇만 하신답니다. 가끔 손이 쌀을 많이 퍼담으면 웃으면서 한 움큼 다시 쏟아 넣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손이 그러네 하시면서요. 더는 울지 않으신답니다. 그냥 웃으신답니다. 그 웃음이 도착하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를 두드렸다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버튼 하나와 구독 버튼 하나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제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밤 어딘가에서 누군가 듣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있는 한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내 안의 기대를 들여다보았고 내려놓은 뒤에도 남는 통증을 인정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아픔이 나만의 이야기일까? 혹시 내 어머니도 내 시어머니도 똑같이 아팠던 건 아닐까? 한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이십니다. 30년 전 한 여사님은 29살 새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추석이면 새벽 3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고 설에는 이틀 전부터 만두를 빚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간을 보시고는 싱겁다 짜다 한마디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여사님은 뜨거운 기름 앞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맹세했답니다. 나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은 며느리한테 절대 이런 짓 안 한다. 30년이 흘렀습니다. 한 여사님은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맹세를 지켰습니다. 며느리에게 명절 요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한 여사님이 직접 다 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들 데리고 편하게 와. 엄마가 다 해놓을게. 한 여사님은 자기가 시어머니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상을 차려놓고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들이 반찬 투정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명절 다음 날 친정에 먼저 갔다는 걸 알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며느리는 왜 저러냐?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 여사님은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부려먹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노동으로 요구했던 그 대가를 한 여사님은 감사라는 형태로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구의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 안에 든 내용물은 같았습니다. 알아달라는 것, 인정해달라는 것, 내 수고를 봐달라는 것. 한 여사님이 이걸 깨달은 건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다가 문득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명절에 아들 가족이 일찍 떠나고 난 뒤 홀로 부엌에 서서 설거지하시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이요. 그때 한 여사님은 며느리였으니까 그 뒷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가 하는 거지 뭐하고 지나쳤습니다. 30년이 지난 거울 앞에서 한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느끼는 이 허전함을 시어머니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걸요.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가 더 심했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서운하다는 말 자체를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한 여사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에 알아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그 외로운 뒷모습 때문에 우는 거였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가 해봐야 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담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로움도 내가 시어머니가 되어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 아닙니까? 29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69에 보입니다. 그게 세월의 무게입니다. 한 여사님에게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요리 공책입니다. 시어머니가 손글씨로 레시피를 적어두신 건데 한 여사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거울 앞에서 울고 난 뒤 서랍에서 그 공책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시어머니의 빼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갈비찜 갓장 3숟갈, 잡채 당면 삶는 시간 5분 한 장 넘기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여사님이 멈췄습니다. 거기에 레시피가 아닌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수고했어.
30년 전에 쓰인 그 한 줄이 30년이 지나서야 읽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읽지 못한 한 줄이 있으신 건 아닌지요? 시어머니가 그 문장을 언제 적으셨는지는 모릅니다. 명절이 끝난 뒤 혼자 부엌에서 적으셨을 수도 있고 한 여사님이 안 보는 틈에 몰래 적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그 말을 끝내 입으로 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그랬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를 가슴에 묻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계 주위에 서 있습니다. 큰 괴종시계의 추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한 세대가 아파한 것을 다음 세대가 똑같이 아파합니다. 한 여사님의 시어머니가 한쪽 끝에 있었고 한 여사님이 반대쪽 끝에 있었고 또 한 여사님의 며느리가 다시 반대편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추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똑같은 서운함, 똑같은 기대, 똑같은 눈물이 세대를 건너뛰며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시계추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세게 밀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소리쳐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시계추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가만히 손을 대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속도를 늦추다 보면 추는 제 무게로 조용히 멈춥니다. 한 여사님이 선택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게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나도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공책에 적어주신 그 말을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해준 겁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시계추를 멈추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불을 끌어올리면서 속으로 한마디만 하십시오. 수고했어. 나는 충분히 잘했어. 그 한마디가 30년 묵은 시계추를 조금씩 느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안에서 오는 상처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밖에서 기어이 건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는데도 말을 걸어와서 쿡쿡 찌르는 인간들. 그 사람들한테도 가만히 있어야 하냐?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든 기대가 깨지면서 스스로에게 입히는 상처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들이미는 상처입니다. 앞에서는 첫 번째를 다뤘으니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상처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신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1이시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작년부터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따님이 요즘 안 오시네? 바쁜가 보지. 우리 딸은 매주 와. 처음에 신 여사님은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딸이 자주 못 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속이 부글거려서 한 번은 받아쳤습니다. 우리 딸도 바쁜 거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같은 층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러고 다니더랍니다. 신여사 좀 예민해. 말도 못 걸겠어. 긁은 사람은 멀쩡하고 긁힌 신여사님만 까다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든 반응한 쪽이 지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찌른 사람은 농담이었다 한마디면 빠지고 찔려서 아프다고 소리 지른 사람만 유난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이기는 법은 하나뿐입니다. 게임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남부터 신 여사님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또 따님 안 오시네? 하고 물었을 때 신 여사님은 이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네, 요즘 바쁜가 봐요.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한 줄, 그러고는 돌아서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요즘 혼자 많이 심심하시겠다 신 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좀 그렇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신 여사님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반응이 없으니까요. 찔렀는데 아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재미가 있는 건데 신 여사님은 아무 소리도 안 내니까 찌르는 맛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참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누군가 나를 자극하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이 편도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입이 먼저 열리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수만 년 전 맹수 앞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도록 설계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 맹수가 아니라 말 한마디 던지고 웃는 얼굴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3초입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3초만 버티면 전두엽이 따라잡습니다. 3초 안에 입을 여는 사람은 편도체에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3초를 넘기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주인입니다. 신 여사님이 대단한 건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3초를 버티는 연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 여사님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건을 네모 반듯하게 접는 겁니다. 쿡 각을 맞춰서 접어야 직성이 풀리셨다고 합니다. 그날 정원으로 나가기 전에도 방에 돌아가서 수건을 한 장 접었답니다. 접으면서 호흡이 느려지고 손끝에 집중하면 머릿속이 조용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신 여사님만의 3초 버티기였던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찌를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미소도 필요 없습니다. 분노는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조하게 세 글자, 그리고 돌아서기. 상대는 주먹을 날렸는데 허공을 쳤으니 균형을 잃는 건 상대 쪽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관계가 이 3초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찌르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 20번 같은 자리를 파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침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는 끊어야 합니다. 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이십니다. 윤 선생님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동생이 연락을 해오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형님 사정이 좀 어려워서 이번만 도와주면 갚을게. 20년 동안 같은 말이었고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 선생님이 거절하면 동생은 어김없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형이 돈이 있으면서 안 도와줘. 그러면 친척들이 윤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이 그러면 되냐? 윤 선생님은 그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가계부를 쓰셨는데 나중에 펼쳐보니 매달 지출 항목에 동생 이름이 없는 달이 거의 없더랍니다. 작년 설이었습니다. 동생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이번에 좀 큰 돈이 필요해. 윤 선생님은 전화를 끊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년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의 설에 윤 선생님은 처음으로 동생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사이가 술렁였습니다.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이번엔 왜 이러냐? 윤 선생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설명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걸 20년에 걸쳐 배웠기 때문입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윤 선생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상한 일이야. 이번 달에 잠을 참 잘 잤어. 20년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주무셨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담쟁이라는 식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담 위에 예쁘게 올라가는 그 넝쿨이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담쟁이가 올라간 나무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담쟁이는 대놓고 나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감고 올라갑니다. 햇빛을 가리고 수분을 빼앗고 숨통을 조입니다. 나무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스스로 설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쁜 인연이 정확히 이겁니다. 대놓고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쯤 되면 이미 뿌리까지 감겨 있어서 떼어내기가 두렵습니다. 세월이 아까워서, 정이 아까워서, 하지만 담쟁이를 떼어내는 건 나무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살리는 일입니다. 윤 선생님이 동생을 끄는 건 동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시들기 전에 넝쿨을 떼어낸 겁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잠을 설친 밤이 3번 이상이면 그건 신호입니다. 한 번은 우연이고 2번은 불운이지만 3번째부터는 구조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끊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내실 필요 없습니다. 선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오면 바로 받지 마시고 한참 뒤에 짧게 회신하십시오. 만남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이유를 묻거든 대답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가장 분명한 문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미워하면서 끊으면 안 됩니다. 미움을 안고 끊으면 그 사람이 당신 머릿속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자기 전에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아침에 눈 뜨면 또 떠오릅니다. 그건 끄는 게 아니라 더 단단히 묶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손을 펴서 놓아주십시오. 여기까지였구나.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담담하게 보내주면 당신 손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 다음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법, 내려놓고도 아픈 이유,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아픔의 고리, 그리고 끊어야 할 관계를 끊는 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남는 건 뭡니까? 나입니다. 텅 빈 것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그 나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60년을 남편 위에 살고 자식 위에 살고 시부모 위에 살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던 분이 이제 와서 자기를 위해 살겠다는데 그게 왜 이기적입니까? 회사에서 30년 일한 사람이 퇴직금 받는 게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60년치 퇴직금을 찾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7이십니다.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 자주 오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지만 가깝지는 않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옵니다. 짧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동네 사람들이 정 여사님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혼자 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냐. 아들이 모시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처음에는 그 말들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이상한 거였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인가?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남들이 불쌍하다고 할수록 정 여사님 스스로도 자기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 여사님이 잠에서 깨어 천장을 보고 있었답니다. 시계가 새벽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어나서 남편 아침을 차렸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불 속에서 멍하니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잠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슬퍼하고 있지? 남편은 이미 떠났고 아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내가 불쌍해야 자기들이 위로한 보람이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정작 나는. 그날 아침 정 여사님이 이불을 걷으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나는 불쌍하지 않다. 나는 그냥 아직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모르는 거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 뜨는 걸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보던 그 해가 아파트 사이로도 뜨더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은 게 아닙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연애 소설을 빌렸습니다. 남편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그 작가의 책이 아직 서가에 있더랍니다.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았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물을 주고 햇빛을 돌려주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게 즐겁다고 느꼈답니다. 그전에는 돌봄이 늘 의무였는데 방울토마토한테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 여사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펴졌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걷다 보니 같은 시간에 걷는 분을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서로 모릅니다. 그냥 오늘도 나오셨네요. 한마디 하고 나란히 걷다가 갈림길에서 손 흔들고 헤어집니다. 대화가 길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 여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좀 허전해. 그런데 전화번호를 물어볼 생각은 없어. 이 정도가 딱 좋아. 정 여사님에게는 매일 아침에 작은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산책을 나가기 전에 골목 입구에 있는 빵집에서 작은 모닝빵을 하나 삽니다. 반을 뜯어먹고 나머지 반은 공원 벤치 옆에 놓아둡니다. 비둘기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정 여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비둘기는 적어도 불평은 안 해. 그 한마디에서 저는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60년 동안 밥을 해줬는데 맛있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던 분이 지금은 비둘기에게 빵 반쪽을 주면서 웃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고맙다고 안 합니다. 하지만 불평도 안 합니다. 비둘기에게 빵을 주는 건 감사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입니다. 주는 행위 자체가 기쁨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기대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흔히 틀리게 생각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건 너무 늦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 이 연구의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관계의 질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100명일 필요 없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 10개보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 하나가 낫다는 겁니다. 정 여사님에게는 지금 비둘기와 이름 모를 산책 친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가 정 여사님의 삶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60년은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20년은 내 거다. 그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를 내려놓는 법, 내려놓고도 아픈 이유, 세대의 고리, 끊어야 할 것을 끊는 법,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나면 한 가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 가짜를 다 쳐냈으니 남는 게 없는 거 아닙니다. 남는 게 있습니다. 아니, 남는 게 아니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장 선생님 이야기로 오늘의 마지막 문을 열겠습니다. 올해 74이십니다. 장 선생님은 이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거의 다 겪으신 분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접었고 모임도 줄였고 돈 빌려간 친구도 끊었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 나니 수첩에 이름이 거의 안 남더랍니다. 주말에 전화 올 곳이 없고 명절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에서 영감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웃인데 그동안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이는 사이였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 선생님이 조용해지니까 서 영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 영감도 혼자였습니다. 아내를 몇 년 전에 보내고 아들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장 선생님이 현관 앞 작은 평상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서영감이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잔 하실래요? 장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둘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좀 하다가 서영감이 자기 베란다에서 키우는 방울토마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선생님이 요즘 잘 크냐고 물었고 서영감이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잎이 처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시간쯤 앉아있다가 서영감이 일어나며 내일도 나올 거요? 했고 장 선생님이 날 좋으면요 했습니다. 그 뒤로 두 분은 날이 좋은 오후마다 평상에 앉습니다. 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자식 자랑 안 합니다. 남 흉보기 안 합니다.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차를 마시고 하늘을 보고 가끔 토마토 이야기를 합니다. 장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가장 편한 사람이 다 하나 사이에 있어서 두 분 사이에는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영감이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몇 알을 따서 장 선생님 현관문 앞에 놓아둡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장 선생님이 나중에 문을 열면 토마토가 있습니다. 장 선생님도 감철이 되면 감을 깎아서 서영감 문 앞에 놓아둡니다. 역시 문을 안 두드립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음에 평상에서 만나면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입니다. 그게 다냐고요? 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 것이 이 관계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거기에 있으면 그냥 편한 관계. 그런 관계가 두 개만 있어도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밤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내가 잘난 척 안 해도 되고 불쌍한 척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은 척 안 해도 되는 사람. 그 이름이 3개면 충분합니다. 2개여도 됩니다. 하나여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번 주 안에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아무 용건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5분이면 됩니다. 3분이어도 됩니다. 용건이 없는 전화가 때로는 가장 귀한 전화입니다. 겨울밤에 벽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장작을 잔뜩 넣고 불을 크게 피우면 방은 금세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금방 탑니다. 장작이 다 타면 재만 남고 방은 금세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장작 2-3개만 넣고 작은 불을 피우면 확 뜨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밤새 은근히 탑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큰 불은 빨리 꺼집니다. 작은 불이 긴 밤을 넘깁니다. 여러분 곁에 그 작은 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필요한 건 연회장의 샹들리에가 아닙니다. 부엌 한쪽에 조용히 켜놓은 작은 등 하나입니다. 눈이 부시지 않아도 됩니다. 꺼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벽 4시에 부엌에서 시작했습니다. 8가지 반찬을 차린 어머니가 아팠던 건 아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쓴 대본대로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기대를 거두라는 게 아닙니다. 기대의 주어를 바꾸라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이 한마디가 감정의 열쇠를 내 손으로 되돌려 줍니다. 2번째, 서 여사님의 토요일 저녁을 보았습니다. 다 내려놨는데도 손이 내 인분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았는데 아픈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짜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깁스를 풀어도 비 오는 날이면 쑤시듯이 사랑의 흔적은 천천히 옅어지는 것이지 하룻밤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3번째, 한 여사님의 거울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르다고 믿었는데 거울 속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세대를 건너 반복되는 시계줄을 멈추는 법은 더 세게 미는 게 아니라 가만히 손을 대고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했어. 나도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네 번째, 신 여사님의 세 글자와 윤 선생님의 20년을 보았습니다. 지르는 사람에게는 그래요. 세 글자면 충분하고 20년 동안 에너지를 빨아먹은 넝쿨에게는 가만히 손을 펴서 놓아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정 여사님의 새벽 산책을 보았습니다. 불쌍하지 않다고 선언한 그 아침부터 정 여사님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60년은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20년은 내 것이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정당한 퇴직금입니다. 여섯 번째, 장 선생님과 서영감의 평상을 보았습니다. 토마토 몇 알을 문 앞에 놓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 관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런 사람이 두세 명이면 인생 후반전의 벽난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 6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꿰는 실이 있습니다. 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무심은 차가운 무심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쏟던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가장 소중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무심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한 글자만 고치고 싶습니다. 인간은 제대로 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제대로 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나서 아팠습니까? 아직도 아픕니까? 여기는 누구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잠깐 멈추어 서서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쉼터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지금 이 밤 같은 이야기를 혼자 삼키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숨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영상 하나를 보내는 것은 말없이 손을 내미는 일과 같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안다. 그 한마디를 영상이 대신해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누군가에게 주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을 차례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말을 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고 그래서 충분히 쉴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무는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를 흔들리는 대로 두었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의 비결은 단단함이 아닙니다. 유연함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줄기는 흔들려도 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이미 충분히 깊습니다. 60년, 70년 동안 내린 뿌리입니다. 이제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건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100년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